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읽었을 때 마치 내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평생 어떤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데요. 그 그림자가 이제 상처죠. 헤르만 헤세는 평생 그것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한 작가를 계속 위대한 작가로서 끊임없이 읽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분명히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와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성별도 다르고,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비슷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읽었을 때 마치 내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그렇고요. 데미안의 싱클레어 같은 인물에 저도 많이 공감을 느끼는 것이, 사회적 자아와 내면의 자기가 원래는 하나였다가 이제 점점 분화되게 되는 거죠. 싱클레어가 그런 방황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제 크로머라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에고와 셀프가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에고의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면의 자기는 너무나 고통받는 거죠. 내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거의 없던 아이가 그림자가 생기는 순간 에고와 셀프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 에고와 셀프가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너무나 소설로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고와 셀프가 분리되는 게 사회화고, 에고와 셀프를 아주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합치는 게 개성화거든요. 그래서 사회화와 개성화의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 저는 데미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미안 같은 작품은 아주 드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학과 또는 다른 학문과의 어떤 소통이기도 하고 융합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헤세의 그런 면, 제 자신도 모르게 융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데, 저는 여행과 문학과 심리학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하게 해주는 사람이 헤르만 헤세였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다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 작가가 헤르만 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2권이나 책을 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닮은 캐릭터는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가 과거의 저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저는 걸핏하면 상처받고, 울리지 않았는데도 울리고 이런 상처받기 쉬운 유리 멘탈이었는데, 아주 연약한 건 아닌데 굉장히 예민한 거죠. 예민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았지만, 또 한스는 굉장히 또 해맑고 순수한 측면도 많죠. 그래서 한스는 사랑과 또 예술과 또 자연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의 제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닮고 싶은 인물은 시다르타에 나오는 바주데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시다르타를 읽었을 때는 주인공도 아니었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닮고 싶은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클래식 클라우드 헤세를 쓰면서 바주데바가 헤르만 헤세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성숙한 인물이구나. 우리가 구루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하는 그런 내면의 현자, 그런 인물이 바주데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다르타라는 작품에서 뱃사공이에요. 뱃사공이고, 그냥 사람들한테 평생 강을 건너주는 정말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다르타한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왜 항상 강물을 건너면서 사람들은 강물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리고 강물을 그냥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강물의 소리, 강물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강물을 통해 비춰보면 우리 마음이 보이는데 왜 그 마음도 비춰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바주데바 같은 사람이
정말 가장 시다르타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렇고 헤르만 헤세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은 자기 안에 어떤 장애물이나 그러니까 에고를 뛰어넘은 거죠. 에고, 사회적 자아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든 에고를 뛰어넘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어요. 다가가긴 어렵지만 과연 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헤세의 생애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데미안을 쓰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미안을 쓰기 전에 헤르만 헤세가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또 너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신경쇠약이나 여러 가지가 겹치고 더 이상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던 거죠. 가정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융심리학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융심리학 테라피를 직접 받아요. 수십 회의 상담을 받고, 그리고 융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상담 치료를 받은 후에 데미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한 개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작품 세계가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클래식 클라우드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좀 역점을 둔 것이 그 점이었는데, 데미안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 이전과 이후의 헤르만 헤세는 정말 어떤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거친 것이 아닐까. 그전에는 이제 심리학적인 비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굉장히 좀 자연주의적인 작품들을 썼었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헤르만 헤세가 좀 그것이 한계이기도 했던 거죠. 그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과 그리고 굉장히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가끔가다 악역도 있지만 그렇게 지독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 때가 덜 묻은 인물들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별의별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정말 인간의 사악함도 보고 또 자기 자신의 모자람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헤세로 가는 길을 썼을 때는 좀 헤르만 헤세의 너무 좋은 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헤르만 헤세의 한계도 보이고, 또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저에게 또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가를 계속 위대한 작가로서 또 계속 끊임없이 읽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상적 깊이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융심리학과의 만남이었어요. 당시에 여행할 때 참 헤르만 헤세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은 대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도시나 시골 마을을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 덕분에 헤르만 헤세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던 곳, 태어난 곳, 묻힌 곳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또 그래서 몬타뇰라와 칼프 그리고 가이엔호펜까지 그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다른 그 동료 작가들이 베를린으로 와라, 뮌헨으로 와라, 거기가 중심이니까요. 중심 대도시로 오라는 권유를 되게 많이 했는데도 평생 안 갔어요. 그냥 낭독이나 어떤 발표회 같은 게 있을 때만 갔지 길게 있었던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소도시 이런 곳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몬타뇰라, 칼프, 가이엔호펜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일단 자연이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호수와 산이 같이 있어요. 또 몬타뇰라 같은 경우가 가장 아름답죠. 아름답기는. 몬타뇰라는 일단 알프스와 면하고 있기 때문에 알프스 산도 그냥 뒷산처럼 조금만 걸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뒷산처럼 올라가는 그 산책로에 올라가면 루가노 호수도 보이고, 그리고 산 건너편은 바로 스위스인데 저 건너편은 바로 이탈리아가 그냥 보여요. 10분만 걸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고, 또 헤르만 헤세의 삶에서 정원 가꾸기와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기에는 대도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여름만 되면 물놀이 하러 가서 막 수영복도 안 입고 그냥 정말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물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월든 같은 그런 이 자연 속의 삶을 지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몬타뇰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시골 마을 같은, 정말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 좋지 않았을까. 세 장소 다 너무 좋아서 어느 곳이 딱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몬타뇰라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어떤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데요. 그 그림자가 이제 상처죠. 트라우마나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인류의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가 존재하고, 또 그림자의 건너편에는 페르소나가 존재하는 거죠. 페르소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인데, 헤르만 헤세는 평생 그것과 싸웠어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그 차이가 결국에는 해소되고, 이 완전히 에고와 셀프가 하나가 되는 경지가 이제 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의 주인공이 그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개성화의 경지. 그리고 데미안도 그렇고요. 싱클레어가 마침내 데미안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분리되었던 에고와 셀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무의식의 그림자와 상처나 컴플렉스가 마침내 자신의 의식과 통합이 돼서 치유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또 그림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성이기도 해요. 그럼 상처가 많으면 다 예술가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승화와 개성화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평생에 걸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에고와 셀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와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개성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개성화할 수 있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그런 개성화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읽고 쓴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헤세는 읽고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제도 교육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해냈고, 그리고 평생 독학을 함으로써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점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점이죠.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좋다. 나 혼자 공부해도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헤르만 헤세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고, 그런데 헤르만 헤세가 공부를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했어요. 보통 학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평생 책을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평생 독학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개성화하는 사람은 역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읽고 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늘 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르만 헤세를 통해서 늘 평생 읽고 쓰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그린 인물 바주데바처럼 강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강물을 그냥 나를 건너주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을 비춰주는 진정한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클래식 클라우드 헤세를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헤르만 헤세와 함께 진정한 개성화의 길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